오늘은 노인과 바다에 대한 서평을 올려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저 유명한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쓴 작품으로 1952년에 발표했고 책이 나가자마자 이틀 만에 500만 부가 팔릴 만큼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고 하죠. 결국 그는 이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미국 문학의 거장으로 자리매김을 했죠. 흔히 해밍웨이의 그의 문장은 하드보일드한 문체다라고 하는데요. 그의 글은 아닌 게 아니라 아주 간결하고 선명할 뿐만 아니라 군더더기 없이 직설적이고 간단 명료하지요. 복잡한 수식어가 없이 깔끔한 그의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노인과 바다는 읽는 사람의 질리기 좋을 만큼 무미건조하고 단조롭게 그지없습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소설의 무대는 쿠바입니다. 쿠바, 멕시코 만류가 흐르는 지역의 어촌, 어부들이 주류를 이루는 그곳에서 산티아고 노인은 혼자 살면서 낚싯배를 몰고 있죠. 그의 아내는 몇 해 전에 죽었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쪽배를 끌면서 이제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벌써 84일째 그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기막힌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찢어질 듯이 가난한 노인이 끼니를 이어가고 있는 건 함께 배를 탔던 소년 마놀린이 돌봐주기 때문인데요. 마놀린과 노인은 함께 쪽배를 타고 늘 바다에 나갔었지만 40일이 지나도록 전혀 고기를 못 잡자 소년의 부모는 아들을 다른 배를 타도록 만들었죠. 마음씨 착하고 따뜻한 소년은 그러나 가련한 노인의 그 처지를 가슴 아파하며 먹을 걸 구해다 주고 노인을 위로해 주곤 하죠. 그렇게 또 다시 많은 날이 흘렀건만 여전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있는 노인이 소녀는 더없이 불쌍해 시간만 나면 오두막에 찾아와 말동무를 해주기도 하고 동네 식당에 가서 음식을 얻어와 주기도 하는 듯 가전 애를 다 쓰는 거죠. 세상 천지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 노인, 궁핍함까지 더해진 노인은 그러나 언제나 여유를 잃지 않고 소년과 야구 얘기에 열중하기도 하고 젊은 시절 배를 타고 아프리카까지 갔었던 얘기를 하며 또 어부의 노하우까지 남김없이 전수시키려고 애쓰며 여유만만한 태도를 보이죠. 그러다가 이제 고기를 못 잡은 지 85일째 되는 날 노인은 낡아 빠진 어구를 쪽배에 싣고 바다로 나갑니다. 바다는 노인에게 영원한 삶의 터전이며 인생 그 자체인 거죠. 망망대해에서 쪽배를 타고 흔들리고 상처받아 손발이나 마음까지 찢어져 고통당하면서도 삶을 위해서 혹은 가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생활터전으로 향하는 이 세상의 많은 인간들처럼요. 노인에겐 바다가 더없이 친숙하고 마음 편한 곳이지만 자신의 전부를 던져 헌신하고 싸워도 아깝지 않은 생의 절대적인 무대 그 자체인 거죠. 바다에서 만나는 모든 것이 노인에겐 경이롭고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바다 위로 날아다니는 제비갈매기, 날치들, 작고 연약한 구남새, 만세기, 다랑어 이 모든 생명체들이 더없이 아름답고 애처로운 것이지만 특히 그는 장수거북이에게까지도 애정을 느끼고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거북이를 도살하고 나서 그 심장이 몇 시간씩이나 펄떡거리고 뛰는 걸 본 적이 있는 노인은 장수거북이에게 친밀감보다 존경심을 느끼기까지 했지요.
생명들 뿐입니까? 노인은 바닷속을 부유하고 떠다니는 해초며 꽃갈 해파리에게까지도 애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바다에 나갈 때면 항상 혼잣말을 구시렁구시렁 자신과 만나는 모든 것들과 대화를 하곤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거예요. 몇 년째 혼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혼잣말을 하면서 삽니다. 이를테면 냄비에 묻은 찌꺼기 등을 수세미로 팍팍 문지르다가 잘 안 되면 어쭈 안 떨어지겠다 이거지. 그래 내가 널 반드시 떼어낼 테다 이러면서 문댑니다. 심지어 저는 밥솥에서 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잘 섞어 주십시오라는 멘트가 나오면 어쩌라고 썩기 싫다 왜 라고 대답까지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면 한바탕 웃어대면서 자기들도 그럴 때가 많다고 말하지요. 아이고 놀래라 깜짝 놀랬네 하기도 하고 또 뭐라 캐산노라고 한다면서요. 노인 역시 바다에 나가 있는 동안 쉴 새 없이 짓거리기를 계속하죠. 저 고기에 의젓한 몸가짐과 엄청난 위험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그를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렇지만 난 먹어야 해. 내 형제 같은 존재이지만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해. 라거나 넌 몇 살이나 됐니? 이게 너의 첫나들이니? 묻기도 하고 끄떡없단다. 바람 한 점 없는 밤을 보냈는데 넌 왜 그처럼 지쳐있니? 그렇게 다정하게 말을 걸기도 하지요. 노인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을 자신의 형제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살기 위해선 그런 형제들을 죽이기도 해야 하고 잡아먹기도 해야 하는 게 인간의 숙명이라고 생각하지요. 노인은 어느 한순간 자신의 낚싯줄에 뭔가가 걸린 걸 감지하고 잡아 끌어올리려 애쓰지만 끄떡도 않는 힘에 놀라며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임을 알게 되지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노인의 낚시를 문 고기는 청새치였고 그것은 노인이 타고 있는 쪽배보다는 무려 3배 가까이 큰 몸집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지요. 이렇듯 큰 고기가 문 건 행운이었을까요? 불운이었을까요? 미끼를 문 고기와 노인은 서로의 힘을 감지하며 끌어당기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면서 힘든 씨름을 계속하게 되지요. 노인은 결코 청새치에게 적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적의는커녕 형제 같은 따뜻한 정을 느끼고 같은 생명으로서의 동지애까지 느끼지요. 그러나 잡아먹히는 건 모든 생명들의 숙명이고 어쩔 수 없는 생존 법칙임을 인정하지요. 두 생명체의 씨름은 그 후 이틀의 밤과 사흘의 낮 동안 계속됩니다. 낚시를 문 정새찌에게 끌려가면서 2박 3일이 흐르고 있는 거지요. 노인이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못할 만큼 전심전력을 다해 곡기를 낚아서 마을로 돌아가게 되기를 간곡히 원하지만 마냥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또한 알고 있습니다. 노인이 가져온 건 물 한 병뿐 식량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배가 고픈 노인은 다랑어를 잡아서 날것으로 먹습니다. 소금도 안 가져왔으니 그냥 찢어서 꼭꼭 씹어 써먹습니다. 청새치에게 물려있는 낚싯줄을 어깨에 맨 채 한쪽 손으로 가지고 있는 손칼로 다랑어의 배를 가르고 토막을 낸 다음 살점을 한 개씩 먹지요. 그 와중에 손은 여기저기 찍히고 갈라져 피투성이가 되지만 바닷물에 상처를 씻어가며 고통을 견딥니다. 나중엔 손이 경련을 일으키며 뻣뻣해져서 마비 상태가 오지만 입으로 성모송을 외워가며 견디는 거지요. 치료했던 하루가 가고 밤이 오지만 그의 사투는 멈추지 않습니다. 멈출래야 멈출 수 없는 것이
삶이고 생활인 것처럼 노인도 그런 것이지요. 거대한 청새치는 노인을 사정없이 바다 한복판으로 끌고 갔어. 노인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바나 항구도 점점 멀어지고 피투성이가 된 손은 마비 상태가 오건만 노인은 잠 한숨 못 자고 고통을 견딥니다. 이것이 자신의 인생이고 어부인 자기의 숙명인 것을 아니까요. 다음 날은 만세기를 잡아서 식량 대신으로 먹습니다. 고소하던 다랑이와 달리 만세기는 비려서 노인은 헛구역질을 합니다. 그래도 먹습니다. 힘을 비축해야만 고기를 잡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소금이 있었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중얼거리면서 비릴망정 꼭꼭 씹어가며 만세기의 살점을 먹는 노인의 얼굴엔 비참함 대신 은은한 미소가 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전혀 침착함을 잃지 않는 배짱과 여유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노인은 가난할 망정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고 그의 심성 깊은 곳에는 삶에 대한 또한 인생에 대한 역경에 대한 불굴의 의지가 깃들어 있는 것이지요. 이래서 조수를 자처하며 배를 함께 탔던 소년 마놀리는 노인을 어부로서 진정으로 존경했을 뿐 아니라 동정하며 사랑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노인은 이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몇 번이나 소년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입으로 중얼거린 것도 몇 번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 아이만 곁에 있다면 바랄 게 없을 거야. 아이가 곁에 있으면 좋으련만. 아이가 여기 함께 있으면 낚싯줄에 물을 묻혀 내 손이 쏠리는 일이 없게 할 텐데 누구나 그렇지요. 내가 무언가를 쟁취하고 무언가를 성취하려 할 때에 내 곁에서 누군가가 있어 작은 힘이라도 보탠다면 천군만마를 얻는 것처럼 내겐 힘이 되는 거지요. 노인은 고기에게 수없이 끌려가기를 거듭하면서 자기 자신을 꾸짖기도 합니다. 어쩌면 내가 고기를 죽이려 한 게 죄일지도 몰라. 비록 내가 생계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먹이를 제공하기 위해 이 일을 했다 해도 죄는 죄인 게야. 그렇다면 세상에 죄 아닌 게 없겠군. 그러나 지금은 죄에 대해 생각지 말자. 고기가 고기로 태어난 것이 숙명이듯 내가 업으로 태어난 것도 숙명이 아닌가. 일단 그건 생각하지 말자. 어찌 보면 서로가 서로를 죽임으로써 제 목숨 부지하는 게 세상 아닌가 생각하고 중얼거리기를 거듭하면서 지쳐있는 청새치를 그는 마침내 죽이지요. 그리고는 방향을 돌려 고향 자신이 사는 마을로 돌아가기 시작하지요. 거대한 청새치의 몸을 배에 밀착시켜 끌면서 말이지요. 고기야, 그처럼 멀리 나간 내가 잘못이야. 너를 위해서도 또 나를 위해서도 멀리 나가는 게 아니었는데 고기야 정말 미안하다. 고기에게 계속 혼잣말을 짓거리지만 사실 노인은 지금 거의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틀 밤을 꼬박 세우면서 바다에서 사투를 벌렸으니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거지요. 그러나 노인과 고기는 어쨌든 순조로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상어떼를 만납니다. 상어떼들은 청새치를 보자 눈이 뒤집혀서 집요한 공격을 벌이기 시작하지요. 노인은 분노하지요. 내가 근사흘에 걸쳐서 투쟁하며 천신만고 얻은 수확물을 전혀 도움 한 번 준 적이 없는 그들이 노략질을 한다는 건 견딜 수 없는 모욕이고 악행이란 생각이 든 거지요. 우리 역시 그렇지 않나요? 평생을 걸쳐서 이룩한 내 재산, 내 이름, 내 명예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어떤 강적이든지 내 목숨을 걸망정 호락호락 뺏길 수는 없는 거지요. 노인은 무섭게 분노하면서 상어떼를 향한
정오심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상어떼의 공격은 집요했지만 그는 불굴의 의지를 보이면서 처치하고 또 처치하지요. 그렇게 또 하룻밤이 지나가고 마을을 떠난 지 사흘이 지나고 나서 새벽에 노인은 돌아오지만 상어떼에게 무수히 뜯긴 청새치에게 남은 거라곤 머리와 뼈와 지느러기 뿐이죠. 그렇게 싸우고 또 싸우면서 내 것을 지키려 애썼건만 마치 늙어서 뼈와 가죽만 남은 노인의 몰골처럼 수확물은 간 곳이 없는 거죠. 못 먹고 못 자고 수없는 싸움을 계속했지만 전쟁에서 돌아온 폐잔병처럼 노인의 손엔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손과 발은 칼갈이 찢기고 상처난 몸으로 그는 배에서 내려 그가 끌고 온 거대한 청새치의 잔해를 되돌아보곤 돛대를 메고 자신의 오두막으로 가지요. 산티아고 영감님이 돌아온 걸 알고 소년과 동네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고기의 잔해를 보면서 놀라고 가슴 아파하기도 하지요. 오두막에 돌아오기 바쁘게 쓰러져 잠이 든 노인의 찢겨진 손을 보면서 소녀는 내내 웁니다. 잠에서 깬 노인에게. 그리고 소녀는 또 따끈한 마실 걸 주고 초라한 오두막에 장작불을 피우며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다가 노인이 다시 잠드는 것으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처음에 소설을 읽으면서 너무 단조롭고 무미에 건조한 내용에 질리던 저는 이 책이 어째서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팔렸으며 영화화되고 노벨 문학상의 영광을 얻을 수 있었는지 100%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해밍웨이는 그다지 길지 않은 날들을 사는 동안 인간에 관하여, 삶에 관하여, 인생이란 것에 관하여 자신이 보고 느끼고 만진 것들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경지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경지까지 도달하며 거의 그 생각하는 바들을 완벽하게 깨뚫고 이해하며 깊은 통찰력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정신은 깊고 넓고 아름다운 경지에 있었음을 저는 인정합니다. 인간이라는 것, 특히 남자라는 것,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살기 위해선 싸워야 한다는 것, 불굴의 의지로 버티며 견디는 것만이 내 삶을 영육해 한다는 것, 결국엔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만이 해답일지라도 삶은 전쟁이고 투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한낱 어부에 관한 사나흘간의 일지로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의 필치는 앞에서 밝힌 것처럼 힘차고 단순하며 명료해서 꾸밈이 전혀 없지만 자질구레한 수사가 없는 것만큼이나 아름다웠다는 게 저의 감상평입니다. 전편에 흐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생명들에 대한 경외심,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이해와 사랑은 덤이었고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해밍웨이는 과연 위대한 소설가였고 그의 메시지는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